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눈을 좀 다쳤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하고 운동을 하다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안경을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고통스럽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19세기 공상과학 소설가 쥘 베른을 아시는지요? 쥘 베른은 1863년에 쓴 소설 20세기 파리라는 소설에서 이미 텔레비전과 에어컨, 그리고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심지어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는 사회를 그렸습니다. 그가 쓴 지구 속 여행이라는 데서 주인공이 하는 말입니다. 과학은 오류투성이지만 그런 잘못은 종종 저지르는 게 좋아.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도정은 필연적으로 오류투성이지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한 걸음씩 민주주의로 향할 수는 있을까? 오늘 외신을 보니 프랑스의 젊은 통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뉴스가 요란합니다. 80만 명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고 고속철 떼제베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파업으로 에펠탑과 루블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마크롱은 작년 11월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사태 이후로 다시 시련을 맞은 겁니다. 마크롱은 취임 이후에 노동개혁과 철도개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가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죠. 본인 스스로 다보스 포럼에서 프랑스가 돌아왔다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들 대다수가 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정년이 늘어나고 연금은 줄어든다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이전 지출을 늘려서 연금도 더 주고 복지도 더 베풀어 표를 넣기는 아주 쉽죠. 그러나 한 번 베푼 복지를 철회는커녕 줄이기도 이렇게 어려운 법입니다. 대중은 재정적자 축소니 노동 유연성 제고니 하는 큰 뜻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던 걸 빼앗아가는 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자, 다른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김정은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런 북한의 배짱, 오기는 오래됐던 겁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서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또 유니세프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 총 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6억 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죠. 그때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생색내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WFP로부터 그 집행하지 않은 돈을 돌려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모자 보건 사업에 서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 영양 사업에 시보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짝사랑도 이쯤 되면 거의 병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상 북한 김정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CNN에서 민간위성 사진을 근거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6월 10일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동창리가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창리는 정의용 실장이 이곳이 폐기되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하지 못한다.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말하자면 동창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북한은 인공위성이나 ICBM을 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그 직무를 살피느라고 정찰기 RC-135S라는 정찰기죠. 코브라볼을 띄워서 대북 감시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계에 세 대밖에 없는 정찰기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이태성 부상이라는 자가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했으니 트럼프도 이제는 김정은의 실체를 조금은 알았을 겁니다. 이런데도 오늘 정부가 북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하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우리 통일부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사랑이 이제 중증이 된 것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자, 또 다른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여야 간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곧 합의가 무산됐다는 뉴스가 뒤따랐습니다. 원래 발표한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한다. 말하자면 예산안과 이른바 민식이법 같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민주당 안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이 어째 이상한 게 이 방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방안이었죠. 일부 언론은 빅딜이 무산됐다고 보도하던데 그게 왜 빅딜인가요? 일방적인 한국당 굴복이죠. 민주당은 예산안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뒤이어서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의결하겠다는 안을 만든 뒤에 지금까지 4+1입니까? 예, 친윤 야당들과 협의해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경원 대표는 여야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습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할 내용이라는 거죠. 답답해진 문희상 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본회의를 여는 걸 거부했던 문 의장은 이제 자신이 민주당 출신인 걸 다시 한번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들을 무시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면 유연성 논란은 둘째치고 누가 과연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점점 더 큰 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을 키운 건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청와대는 2일부터 지금까지 닷새간 언론의 하명수사 의혹 보도에 반박 브리핑에 나서며 불을 끄려 했죠. 그런데 그 브리핑들은 또 다른 의혹을 낳는 악순환을 불렀습니다. 어제는 고민정 대변인 대신 윤동환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소방호수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그 소방호수조차 물을 내뿜지 않고 오히려 휘발성 기름을 퍼부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어제의 의문으로 돌아갑시다. 우선 문모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김기현 관련 비리 첩보의 최초 생산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송철호 선거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일까요? 아니면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와 전화를 나눈 말을 토대로 편집해서 생산해낸 창작물일까요? 문모 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등학교 동기로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문제는 이 첩보는 선출직 공무원에 연관된 것이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할 필요도 없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모 행정관은 이를 생산해서 배구는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죠. 바꾸고 말하면 대통령 최측근의 고등학교 동기가 불법 첩보를 수집 생산해서 대통령 최측근에게 보고했다는 구도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이 정부가 좋아하는 죄명 직권남용 말입니다. 게다가 첩보의 단초가 송철호 캠프의 송병기라는 건 당연히 선거개입 의혹을 살만한 조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송철호와 송병기 그리고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모 스님행정관이 작년 1월에 청와대 인근에서 회동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나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조율했다고 하는 건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을 송철호 캠프에 설명해 준 것뿐이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스님 행정관이 여당의 후보를 만나 공약 사항을 의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 회동은 송병기가 문모 행정관에게 첩보사항을 제보했다는 시점 그 뒤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경찰이 지방선거 8개월 전부터 김기현 수사를 사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 더 무서운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청와대 경찰 동원 선거공작 국정농단으로 처벌해야입니다. 사설은 청와대 경찰 동원 선거 개입을 사실로 확인됐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의 몇 배 엄중한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만약 선거 공작에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책임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변인이나 수석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브리핑을 해야 할 사건으로 비화된 겁니다. 자, 다른 문제도 살펴봅시다. 이 첩보는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합니다. 이것은 하명수사의 단초일까요? 아니면 경찰이 그걸 하명수사로 오해를 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부터 수사 상황을 9차례나 보고를 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단순히 이첩한 사건을 압수수색 계획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백운우 별동대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 두 사람이 울산까지 가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살폈다는 것인데,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기껏 그런 문제로 출장 가서 지인들이나 만나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청취하고 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결국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검찰 수사관은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청와대 브리핑대로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간 것이고 김기현 비리첩보 생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문모 행정관을 불러서 첩보 수집과 재가공 경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송병기 현 울산부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한편 송병기의 사무실과 집 그리고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송병기는 기자들에게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더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나섰습니다.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더군요. 이 특위는 어제 강남일 대검차장과 이모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간담회를 하려 했는데 검찰이 먼저 거부했죠. 한 말씀 드리죠.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의 각을 세우고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란 걸 만든 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눈을 좀 다친 관계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